한서연은 스티어링 휠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빗방울이 차창을 사선으로 그으며 부서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흐릿한 시야를 닦아냈지만 창밖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하늘도, 바다도, 그리고 그녀의 마음도. 서울에서 300km. 그녀는 목적지 없이 해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기한 휴직, 회사에서는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통보나 다름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최연소 파트너 승진을 눈앞에 둔 그녀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녀가 발견한 진실 때문이었다. 은성건설의 분식회계, 수조원대의 비자금.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숫자의 바닷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건져 올렸고 마침내 거대한 빙산의 실체를 마주했다. 그녀는 법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돈과 권력의 견고한 벽이었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상사는 모든 공을 가로채는 동시에 그녀를 내부 고발자로 몰아세웠다. 조직의 룰을 어겼다는 죄목이었다. 배신감에 몸서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지독한 환멸과 무력감뿐이었다. 무진, 낡은 표지판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홀린 듯이 그 작은 해안 도시로 차를 돌렸다. 잊힌 도시, 안개 자욱한 도시, 어쩌면 지금의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는 이름처럼 깊은 안개에 잠겨있는 듯 고요했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비릿한 바다 냄새와 눅눅한 공기, 화려하고 역동적인 서울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서연은 해변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짐을 풀었다. 창문을 열자 잿빛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해변으로 밀려왔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끝없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풍경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잠만 잤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이었다. 그것은 도피였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굶주림에 잠이 깬 그녀는 낡은 트렌치코트에 옷깃을 세우고 거리로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기를 느끼며 무작정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한 곳에서 멈췄다. 오래된 책방이라고 쓰인 낡은 나무 간판,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그녀를 이끌었다. 딸랑 낡은 문에 달린 풍경 소리가 나자 책상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손님이 온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떤 인사도, 질문도 없었다. 그의 무심함이 오히려 서연을 편안하게 했다. 책방 내부는 낡은 종이와 잉크 냄새, 그리고 희미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장르도, 연도도 제각각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버려진 이야기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듯했다. 서연은 천천히 책장 사이를 걸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쓸어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회계사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소설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숫자와 보고서, 그리고 냉정한 팩트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이야기는 비논리적인 사치였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의 세계에 이끌리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던 그녀는 바닥에 쌓인 책 더미에서 낡은 시집 한 권을 발견했다. 바다와 함께 살다. 그녀는 무심코 책을 펼쳤다. 잿빛 바다는 말이 없다. 그저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지켜볼 뿐. 파도 소리는 죽은 자들의 속삭임인가? 아니면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인가?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듯한 충격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이 책방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와 책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서연은 시집을 들고 계산대로 다가갔다. 그제야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주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잿빛 바다를 닮은 눈이었다.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한 눈.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이 책 좋은가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어색한 질문이었다. 남자는 그녀가 들고 있는 시집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사람에게 가 닿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차분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돈을 내고 시집을 받아 들었다. 낡은 책에서 전해져 오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책방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다시 딸랑 하고 풍경 소리가 울렸다.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유리창 너머로 남자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잿빛 바다를 닮은 깊은 눈으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어떤 깊은 슬픔과 이해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모텔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걸터앉아 시집을 펼쳤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죽은 자들의 속삭임, 혹은 살아남은 자들의 탄식. 그녀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글자를 통해 전해지는 위로를 느끼며 잿빛 해안 도시에서의 첫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꿈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한서연은 도시의 시간 감각을 잊어버리려 애썼다. 아침 9시의 출근 전쟁도, 오후 3시의 나른한 회의도,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 사무실의 형광등도 없는 삶. 무진의 시간은 파도의 리듬을 따라 흘렀다. 밀물과 썰물, 해가 뜨고 지는 것만이 유일한 시계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안가를 따라 걷고 점심에는 작은 식당에서 백반을 먹고 오후에는 오래된 책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책방 주인 김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면 짧게 목례를 할 뿐 무엇을 찾는지, 왜 매일 오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최고의 배려로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동정도, 호기심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잊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잠들지 않았다. 10년 넘게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던 분석가의 날카로운 감각은 그녀가 원하지 않아도 작동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해안 도시의 풍경으로 여겼던 것들이 점차 이상한 패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변화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었다. 그녀가 매일 점심을 먹던 곳이었다. 식당 주인인 중년의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낯선 외지인인 그녀를 경계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따뜻한 말 한마디씩을 건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연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남자 2명이 채서 내렸다. 그들의 모습은 낡고 소박한 무진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들이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떠들썩하던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밥을 먹던 동네 어부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남자들은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안쪽 자리에 앉아 퉁명스럽게 주문했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식당 안에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듯한 답답한 침묵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말투, 몸짓,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오만한 시선.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었다. 사업가도 아니었다. 그들에게서는 돈 냄새가 아니라 위협의 냄새가 났다. 서울에서 지겹도록 맡았던 힘으로 약자를 짓누르는 자들의 특유의 냄새였다. 그날 이후 서연은 그 남자들을 마을 곳곳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어촌계 사무실을 기웃거리거나 해변 근처의 땅을 측량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거나 입을 다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고 늙은 어부들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졌다. 의심의 씨앗이 싹트자 서연의 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늦게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는 덤프 트럭들을 보았다. 트럭들은 마을 뒤편의 작은 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법적으로 개발이 금지된 보호림 지역이라고 들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녀는 며칠 뒤 작정하고 오래된 책방에 김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최대한 무심한 척 책을 고르며 물었다. 이 동네 요즘 무슨 일이 있나요?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것 같아서요. 김민준은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그는 창밖을 잠시 내다보더니 여전히 시선을 돌린 채 대답했다. 바닷가 마을은 늘 그렇죠. 파도가 높은 날이 있으면 잔잔한 날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는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없어 보였다. 명백한 회피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에 스치는 미세한 긴장감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 역시 무언가를 알고 있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휴가는 끝났다. 아니, 애초에 휴가였던 적도 없었다. 도망쳐온 이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울에서 그녀를 무너뜨렸던 그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이 작고 평화로운 해안 마을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외면하고 싶었다. 이곳은 자신의 싸움터가 아니라고.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식당 아주머니의 겁에 질린 얼굴, 늙은 어부들의 깊은 한숨, 그리고 김민준의 잿빛 눈동자에 담긴 슬픔.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천성이자 그녀를 최고의 회계사로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천성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밤 서연은 방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다시 숫자의 세계로, 음모와 비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무진, 그리고 은성건설이라는 2개의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검색 결과는 많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심장했다.
은성건설이 최근 무진 지역에 대규모 해양 리조트 개발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는 짧은 단신 기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환경단체에서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자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업 부지로 지정된 곳의 토지 소유권이 지난 몇 달간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었다. 원래 토지 소유자였던 마을 주민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처음 들어보는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전형적인 차명 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 수법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서울에서 파헤쳤던 은성건설의 비자금 조성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유령 회사를 통해 헐값에 땅을 사들인 뒤 개발 계획을 발표해 땅값을 부풀리고 그 차익을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수법 최악의 경우. 리조트 건설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서울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그녀가 쫓던 괴물은 바로 이곳. 그녀가 도망쳐온 마지막 장소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끝내야만 하는 싸움. 다음 날 서연은 다시 식당을 찾았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없었다. 식당 안은 다시 평소의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슬쩍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마을에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이 있나요? 제가 상속 문제로 상담받을 일이 좀 있어서요. 그녀는 일부러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아주머니는 의심 없이 대답했다. 아이고, 이 깡촌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읍내까지 나가야지.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서연은 웃으며 돌아섰다. 마을에 법률 자문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성건설 같은 기업들이 이 작은 마을을 먹잇감으로 삼은 이유였다. 그들은 법을 모르는 약자들을 상대로 교묘한 계약서와 협박을 동원해 착취하고 있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 숫자와 법률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싸울 것이다. 비록 지금은 직함도, 힘도 없는 개인이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정교한 거짓도 사소한 진실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휴가는 이제 끝났다. 조용한 개인적 조사가 시작되었다. 한서연과 김민준의 관계는 책을 통해 천천히 깊어졌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책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이 고른 책에 대해 민준이 무심한 듯 한두 마디 평을 던지면 서연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의 지식을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은 사람처럼 보였다. 역사, 철학, 문학, 심지어는 오래된 법률 서적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식은 경계가 없었다. 어떻게 이 모든 책을 다 읽으셨어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민주는 낡은 책의 먼지를 털어내며 대답했다.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함께 살았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시적이고 모호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책들은 그에게 단순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친구와도 같았다. 서연은 밤에는 은성건설의 비리를 파헤치고 낮에는 책방에서 민준과 대화를 나누는 이중생활을 이어갔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민준 역시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 속에서 기묘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 책방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고 책방 안은 빗소리와 낡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계산대 근처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민준과 그와 꼭 닮은 한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다. 사진 속의 민준은 지금의 그늘진 모습과는 달리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밝고 순수해 보였다. 형님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의 시선이 액자로 향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입니다. 많이 닮으셨네요. 지금은 어디? 서연은 말을 멈췄다.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사진 속 다른 남자의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멈춰 있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3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다. 무진에 와서 그녀가 가장 많이 생각한 단어이기도 했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어떤 말도 상투적으로 들릴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낡은 책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듯이 그의 형, 김민혁은 그에게 전부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형제에게 형은 아버지이자 친구, 그리고 우상이었다. 민혁은 명석하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 최고의 회계사가 되었고 동생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민준이 문학을 전공하고 이 작은 책방을 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형 덕분이었다. 형은 늘 말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숫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회계사는 숫자의 정직함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형에 대한 깊은 존경과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형은 아주 큰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유망한 인재였죠. 누구보다 빨리 승진했고 회사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건설회사요.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어디였는데요? 김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금기어를 말하려는 사람처럼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했다. 그녀가 과연 이 무거운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은성건설의 자회사였습니다. 은성플랜트라고.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은성플랜트, 그녀가 분석했던 비자금 흐름의 핵심 통로. 수백억의 돈이 그곳을 통해 세탁되고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다. 그녀가 쫓던 괴물의 심장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무진으로 도망쳐온 것도, 이 책방을 발견한 것도,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난 것도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그녀를 이 진실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었다. 형은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박태석 회장의 비자금 장부였죠. 형은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죠. 그게 형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며칠 뒤 김민혁은 지방 출장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믿지 않았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형이 죽은 후 민주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무진으로 숨어들었다. 형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작은 열쇠 때문이었다. 열쇠에는 무진의 한 물품 보관함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형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것을 여는 순간 자신도 형처럼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형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진실을 묻어둔 채 죄인처럼 살아왔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가 쫓던 비자금 사건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는 추악한 살인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그 살인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녀의 싸움은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한 남자의 명예를 위한, 그리고 그의 동생이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민준 씨. 서연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은성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다 쫓겨난 사람이고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형님의 죽음,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밝혀내는 겁니다. 그 순간 책방의 낡은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녀가 식당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책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서연과 민준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한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두 사람 무슨 관계야?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과거의 유령이 현실의 위협이 되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책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낡은 종이 냄새 사이로 위협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김민주는 본능적으로 한서연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의 등은 굳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를 애써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누구신데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입니까?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검은 정장의 사내, 어깨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비웃으며 그를 밀치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우리가 볼 일 있는 건 너야. 서울에서 온 쥐새끼.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를 분석했다. 저렴한 정장, 거친 말투, 과시적인 폭력성. 그들은 머리가 아니라 몸을 쓰는 부류였다. 최전선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수인들. 이런 자들에게 두려움을 보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그냥 휴가차 온 관광객일 뿐입니다. 책을 좀 사려고 들렀고요. 관광객 흉터 사내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관광객 치고는 너무 많은 걸 킁킁거리고 다니는 것 같던데, 식당에서, 어촌계에서, 밤늦게 해안도로에서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그들은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로군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돌아가 주시죠. 경찰 남자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이봐,
아가씨, 여긴 서울이 아니야. 이 동네에서 경찰은 우리 회장님 낚시 갈 때 교통정리나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알아들어. 그 순간 책방 문이 다시 열리며 마을 이장이 들어섰다. 그는 험악한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김 총각, 어제 부탁한 책. 어이쿠, 손님이 계셨구먼. 이장의 등장은 팽팽했던 긴장감을 잠시 끊어놓았다. 남자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지금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롭지 않았다. 오늘은 이만 가지. 흉터 사내가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 쥐는 쥐구멍에 조용히 처박혀 있는 게 신상에 좋은 거야. 다시 한번 눈에 띄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경고를 남기고 책방을 나섰다. 그들이 사라지자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이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연과 민준을 번갈아 쳐다봤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저자들은 은성건설 사람들인데 왜 두 사람을? 서연은 이장의 말을 끊고 물었다. 이장님, 마을회관에 컴퓨터가 있나요? 인터넷이 되는 걸로요. 적의 발자국은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며칠 뒤 마을 유일의 작은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납품하는 대형 트럭들이 길을 막고 물건을 내리는 바람에 작은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탓이었다. 편의점의 주인은 은성건설 사장의 먼 친척이었다. 그들은 마을의 경제를 서서히 옥죄어오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평생을 물질로 살아온 해녀 할머니들의 조업구역에 은성건설 소유의 보트들이 나타나 기름을 흘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해산물은 오염되었고 그들의 생계는 막막해졌다. 어촌계에서 항의했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가장 악랄한 것은 토지 계약서였다. 은성건설의 법무팀은 그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한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에는 토지 보상 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한번 서명하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몇몇 노인들은 헐값에 평생 일군 땅을 넘기고 말았다. 마을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거대한 적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이장이 알려준 마을회관 2층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구석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컴퓨터 한 대가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자신의 IP 주소를 숨긴 뒤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무진의 등대라는 아이디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사기 계약서였다. 그녀는 피해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을 설득해 계약서 4본을 손에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모텔방에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분석했다. 그녀의 눈은 숫자를 쫓는 사냥개처럼 빛났다. 그녀는 계약서의 허점과 불법적인 조항들을 찾아냈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계약서 제7조 사망 기타 보상 조건은 현행 토지보상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약관임. 보상금액 산정 기준이 된 공시지가는 2년 전의 것으로 현재 시세와 형역한 차이가 있어 기망의 소지가 다분함.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그녀는 이 분석 보고서를 무진의 등대라는 이름으로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그리고 몇몇 젊은 주민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다음 날 마을은 술렁였다. 누군지 모를 조력자의 등장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이메일의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이장은 이메일을 출력해 마을회관 게시판에 붙였다. 은성건설과 계약을 앞두고 있던 주민 몇몇이 계약을 보류했다. 작은 방역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은성건설 측은 즉각 반응했다. 흉터 사내와 그 무리들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장을 찾아가 누가 이런 짓을 꾸몄냐며 윽박질렀다. 하지만 이장은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댔다. 적들은 무진의 등대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회관을 뒤지고 젊은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그들의 감시망이 좁혀오자 서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낮에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했고 밤이 되면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은성건설의 불법적인 밤샘 공사 현장을 몰래 촬영해 환경단체에 제보했고 해녀 할머니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싸우고 있었다. 서울에서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그때는 거대 회계법인이라는 갑옷을 입고 싸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맨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책방에 오는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절망과 공허함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진의 등대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책방에 올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내어줄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응원이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마을 회관에서 자료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두운 골목길, 검은 정장의 사내 2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흉터 사내였다. 찾았다. 쥐새끼.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네가 등대였군.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해.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정체가 발각된 것이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등 뒤에도 다른 남자가 길을 막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는 등대가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법이지. 흉터 사내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이제 그 빛을 꺼줄 시간이야. 골목길의 어둠이 한서연을 삼킬 듯이 짙었다. 흉터 사내의 얼굴에 걸린 비열한 미소는 그녀가 서울에서 마주했던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원초적인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법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계. 오직 폭력만이 유일한 언어인 세계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꽉 쥐었다. 녹음 버튼을 누를 시간조차 없었다. 말했지. 쥐는 쥐구멍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고.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금속 물체가 가로등 불빛에 번쩍였다. 너클이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그녀의 머리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소리를 지를까 하지만 이 한적한 밤의 골목길에서 누가 그녀의 비명을 들어줄까? 저항할까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그 순간이었다. 그만둬. 어둠 속에서 익숙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책방에서 뛰쳐나온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고서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무기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고 남자들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흉터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이건 또 뭐야? 책방 주인 나리께서 영웅놀이라도 하시는 건가? 끼어들지 말고 꺼져.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 여자분에게 손대지 마. 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손대는 순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다른 남자가 그를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 책으로 머리라도 때리게. 남자가 민준을 밀치려는 순간 민준은 눈을 질끈 감고 들고 있던 책으로 남자의 어깨를 힘껏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남자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남자는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민준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바로 그때 골목길 저편에서 불빛이 비치며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서 무슨 소리야? 마을 청년회 사람들이 야간 방범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의 계산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시간을 끈 덕분에 찾아온 기회였다. 정장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었다. 이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눈치였다. 그들은 민준을 거칠게 내팽개치고 서연을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다음은 없어. 그들은 어둠 속으로 잽싸게 사라졌다. 청년회 사람들이 다가와 넘어진 민준을 부축했다. 김 총각, 괜찮아. 저놈들 또 행패 부린 거야. 민준은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괜찮다는 손짓을 하고는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책방 안으로 돌아오자. 밖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다. 민준은 문을 잠그고 창문의 블라인드까지 내렸다. 책방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저는 괜찮아요. 민준 씨야말로. 서연은 그의 입가에 난 작은 상처를 보며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 때문에 서연 씨가 위험해졌습니다. 제가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그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서연이 무진의 등대라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그는 그녀를 돕기는커녕 그녀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형의 죽음 이후로 그를 올감했던 무력감과 공포가 또다시 그를 덮쳤다. 하지만 오늘 밤 서연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그 짧은 순간 그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서연 씨. 민준이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형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형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는 낡은 시집 한 권 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에는 무진우체국 사서함 103호라는 주소가 적힌 작은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형은 평생 무진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무진으로 내려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서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또 다른 열쇠와 중앙물품보관소 C7이라고 적힌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중앙물품보관소는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된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다. 그날 밤 그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폐창고로 향했다. 먼지 쌓인 복도를 지나 C7룸 보관함의 자물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회계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장부를 펼치는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다. 빼곡하게 쓰인 숫자들, 알 수 없는 코드들,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 그것은 은성건설의 진짜 얼굴. 박태석의 검은 돈의 흐름이 기록된 비밀 장부였다. 형이 목숨과 맞바꾼 진실의 조각이었다.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저도 형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방을 열고 이 안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죽음을 외면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전 비겁자입니다. 그의 고백은 처절한 자기 혐오였다. 서연은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거대한 악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니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는 비겁하지 않아요. 3년 동안이나 이 비밀을 혼자 지켜낸 거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치부를 드러냈고 돌아온 것은 비난이 아닌 이해와 위로였다. 이제 그만 숨어도 괜찮아요. 서연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책방 가장 안쪽, 빔의 품이라고 쓰인 서고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낡은 마룻바닥의 한 부분을 드러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 방수포에 여러 겹 쌓인 낡은 가죽 가방이 잠들어 있었다. 3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민주는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밀 장부를 꺼내 서연의 앞에 놓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다. 빽빽한 숫자들, 암호 같은 기호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보였다. 탐욕과 부패,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 그녀가 서울에서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이걸로. 서연이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우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책방 주인과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유지를 잇고 산자들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동지가 되었다. 비밀 장부는 그들의 서약서이자 거대한 악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오래된 책방의 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렸다. 하지만 책방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였던 그곳은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는 가장 비밀스러운 최전선 기지가 되었다. 책먼지 쌓인 테이블 위에는 낡은 시집 대신 무진의 지도와 토지 등기부등본, 그리고 은성건설 관련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졌다. 그 중심에는 3년간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비밀 장부가 놓여 있었다. 한서연은 다시 숫자의 세계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에는 돈의 흐름을 쫓는 냉정한 사냥꾼이었다면 지금은 억울하게 죽은 자의 마지막 목소리를 해석하는 신중한 고고학자와도 같았다. 김민준의 형, 김민혁이 남긴 장부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로 가득 찬 일기장이자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설계도였다. 형은
천재였어요. 민준이 장부를 들여다보는 서연의 옆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암호 체계를 만들었죠. 회사에서는 평범한 회계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특정 키를 입력하면 숨겨진 장부가 나타나도록 설계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민준의 기억과 장부 곳곳에 희미하게 남겨진 단서들을 조합해 암호를 풀어나갔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모니터 화면에 새로운 창이 나타났다. 판도라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숨을 삼켰다. 박태석의 제국이 그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장부에는 날짜, 이름, 금액, 그리고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번호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정계의 거물 정치인, 경찰청 고위 간부, 언론사 사주, 심지어는 검찰의 이름까지 보였다. 무진의 리조트 개발 사업은 그들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줄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민준의 목소리가 희망으로 떨렸다. 검찰에 가져가면 안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이 장부에 검찰의 이름이 있다는 걸 잊었나요? 우리가 이걸 들고 어느 검사를 믿을 수 있죠. 제가 어떻게 이 바닥에서 쫓겨났는지 잊었어요. 그들은 이 장부를 받는 즉시 덮어버리거나 최악의 경우엔 우리를 없애려 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이었다. 그들은 제도권 안에서는 싸울 수 없었다. 그들 스스로가 법이 되어야 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박태석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이에요.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을 돈과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바로 그 오만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전략가였고 민준은 그녀의 가장 뛰어난 정보원이었다. 민준은 장부에 등장하는 무진 지역 관련 인물들의 신상과 그들의 약점을 짚어주었다. 평생을 마을에서 산 토박이들을 매수해 땅을 넘기게 한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 공사를 눈감아준 지역 경찰관, 은성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해준 교수까지 서연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박태석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을 하나씩 흔들어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택했다. 성동격서 샹동지시.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 우리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 그들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마을 주민들을 속여 헐값에 땅을 사들인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서연은 무진의 등대라는 익명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그가 은성건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과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면 내일 아침까지 당신이 중개한 모든 토지 계약을 무효화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시오. 이것은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마을 회관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빌었던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이 은성건설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울부짖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승리를 안겨주었고 그들에게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박태석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서울에서 자신의 해결사들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책방 주변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서연과 민주는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고 밤이 되면 불 꺼진 책방 안에서 숨죽인 채 계획을 이어갔다.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위험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서로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실패와 배신당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3년간의 죄책감을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듬어주는 동지가 되었다. 무서워요. 어느 날 밤, 민준이 말했다.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들의 두 번째 목표는 지역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끊는 것이었다. 서연은 비밀 장부에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의 계좌 내역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 증거를 경찰청 본청의 내부 감사실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그녀는 지역 언론사에 무진 경찰, 대기업의 하수인인가라는 제목의 제보 자료를 보냈다. 며칠 뒤 본청에서 감찰팀이 내려왔고 해당 경찰관은 직위 해제되었다. 은성건설은 지역 내에서의 가장 큰 보호막 중 하나를 잃었다. 박태석의 제국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겼다. 박태석은 점점 초조해졌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그의 계획은 계속해서 차질을 빚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서울에서 쫓겨난 한서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섣불리 건드릴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사고라도 당한다면 모든 의심이 자신에게 쏠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태석을 직접 이곳 무진으로 끌어내야 해요.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이곳에서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곳은 은성건설이 리조트를 지으려는 해변의 가장 중심부.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오래된 등대가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저 등대에서 마지막 싸움을 할 거예요. 어둠 속에서 두 명의 평범한 사람이 거대한 괴물에 맞서기 위한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들의 무기는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힘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용기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미풍이었지만 다가올 폭풍의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한서연의 마지막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 계획에는 외부의 동맹, 그들의 미약한 목소리를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함성으로 증폭시켜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외우고 있던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작지만 권위 있는 신문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조현수였다. 3년 전 서연은 다른 회사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그에게 익명으로 제보한 적이 있었다. 그의 기사는 기자상을 받았고 그는 언제나 그 미스터리한 제보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조 기자님, 그녀가 값싼 음성 변조기를 통해 목소리를 바꾸며 말했다. 태양 ENC 건 제보했던 사람입니다. 드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건입니다. 그들은 무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다. 날카롭고 열정 넘치는 눈을 가진 젊은 남자인 현수는 서연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업계에서 갑자기 사라진 뛰어난 재무 분석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서연 전문위원님,
당신이었군요. 그가 놀라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의 저는 한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보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을 취재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제 이름은 절대로 언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현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제보자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주차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서연은 그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비밀 장부 전체가 들어있지 않았다. 신중하게 선택되고 편집된 일부 정보였다. 은성건설이 무진의 환경을 파괴한 증거,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증언, 그리고 무진 프로젝트와 박태석의 유령 회사 중 하나와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장부의 일부 발췌본이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걸로 시작하세요. 작은 소음을 내주세요. 때가 되면. 나머지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기사가 나왔다. 사회면의 작은 기사였고 제목은 거대 기업의 발굽 아래 신음하는 작은 어촌. 무진이었다. 기사는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상세히 다루었다. 박태석의 비리를 직접적으로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무자비하고 비도덕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그려냈다. 첫 번째, 바람이 불었다. 박태석의 초기 반응은 무시였다. 그는 법무팀에 명예훼손 소송으로 신문사를 위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때 두 번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진의 등대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번 수신자는 은성건설의 몇몇 대형 투자자와 주주들이었다. 이메일에는 무진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점들을 지적하고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경고하는 짧지만 날카로운 재무 분석이 담겨 있었다. 어떤 리스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모호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투자자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은성건설 이사회는 술렁였다. 박태석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무진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장담해야 했다. 한편 조연수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는 환경운동가들과 법학 교수들을 찾아다녔다. 그의 첫 기사는 시민단체와 다른 온라인 매체들에 의해 인용되기 시작했다. 은성그룹 본사 앞에서 작은 시위가 열렸다. 규모는 작았지만 주목을 끌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바람은 서연이 박태석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불었다. 그녀는 비밀 장부에서 뇌물 리스트의 일부를 발췌해 대부분의 이름을 가리고 몇몇 정치인의 이니셜과 직함만을 남겼다. 그녀는 이 리스트를 비리 저격수로 유명한 야당 의원실에 보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다. 전체 리스트는 곧 공개될 것이다. 정치권에 공황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태석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는 예전처럼 빨리 연결되지 않았다. 그의 가장 견고한 보호막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서울 은성그룹 빌딩 최고층 사무실에서 박태석은 평소의 자신감을 잃었다. 그는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사무실을 서성였다. 찾아나에 그가 서연을 위협했던 흉터 사내를 포함한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이 정보 흘리는 놈 찾아내. 한서연 그년 짓이 틀림없어. 그년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내 앞에 가져와. 하지만 그들은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모든 정보 유출은 익명의 계정과 해외 서버를 통해 이루어졌다. 박태석에게. 그는 유령과 싸우고 있었다. 한서연과 이 정보 유출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 흉터 사내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그 여자는 낡은 책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해변을 산책할 뿐입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이 없다고 박태석이 고함을 지르며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졌다. 그럼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무진에 사는 귀신이라도 있단 말이야. 분노와 공황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그는 서연이 바라고 예측했던 결정을 내렸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가 직접 가겠다. 무진으로 가겠어. 주민 간담회를 열어서 그 무식한 촌놈들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주겠다. 그 뱀 새끼가 누구든 그놈의 소굴에서 목을 졸라버릴 테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모든 저항을 잠재우고 배후를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짜여진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박 회장의 방문과 주민 간담회 소식은 순식간에 무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그것을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래된 책방에서 서연과 민주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바람은 충분히 강하게 불었다. 이제는 폭풍이 상륙할 시간이었다. 그가 오고 있어요. 민준이 걱정과 결의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서연이 고제 낡은 등대를 향해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자신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죠.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 전야의 바람은 지나갔고 이제는 경랑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경랑이 무진을 덮쳤다. 그것은 자연적인 폭풍의 형태가 아니라 해안 마을의 정적을 찢어놓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행렬의 모습으로 왔다. 선두에는 박태석 회장의 고급 세단이 있었다. 차는 마치 작은 물고기 때 사이를 가르는 상어처럼 마을의 좁은 길을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그 존재감은 차가운 위협을 뿜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닫힌 창문 뒤에서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가득했다. 주민 간담회는 마을에서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폐교된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임시로 설치된 무대 위, 박태석은 긴 테이블 중앙에 앉았고 양옆에는 그의 변호사들과 임원들이 자리했다.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고된 삶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한서연과 김민주는 강당 안에 없었다. 그들은 2층의 빈 교실에서 작은 창문을 통해 강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여행 블로거로 위장한 조연수 기자가 있었고 그의 카메라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 설치되어 있었다. 서연의 노트북과 강당의 프로젝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은 마을 청년이 어젯밤 비밀리에 설치해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박태석이 일어서서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자신감과 거만함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존경하는 무진 주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은성그룹은 무진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리조트를 건설하고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 침체된 마을을 동해안의 보석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박수를 기다리며 잠시 멈췄지만 침묵만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몇몇 불만 세력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이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시한 계약은 합법적이고 공정합니다.
이 발전에 반대하는 자들은 바로 무진의 미래의 적입니다. 그것은 미사역으로 포장된 협박이었다. 분위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다. 박태석이 강압적인 연설을 마치려 할 때 늙었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청중석에서 울려 퍼졌다. 어젯밤 서연의 지시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 적었던 마을 이장이었다. 회장님, 노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일어섰다. 회장님의 계약서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7-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경우 보상금에는 이주 비용과 영업 손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았는데 왜 이 조항은 누락된 것입니까? 강당에 침묵이 흘렀다. 늙은 어부가 그토록 복잡한 법 조항을 인용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태석은 잠시 당황했다. 그의 변호사들이 그의 귀에 급히 속삭였다. 그것은 협상 가능한 문제입니다. 박태석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생겼다. 그가 통제력을 되찾기 전에 다른 여성이 일어섰다. 배가 파손되었던 그 여인이었다. 회장님,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회사는 우리의 현재를 파괴했습니다. 당신의 배들이 기름을 유출시켜 우리의 어장을 망쳤습니다. 우리는 생계를 잃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상할 것입니까? 한 사람씩 마을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작은 불꽃들이 모여 큰 불길이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두려움은 점차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군중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고발을 가진 원고가 되었다. 박태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조용히 해. 그가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배은망덕한 촌놈들, 내가 당신들을 도우려 하는데 감히. 그것이 조연수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을 눌렀다. 분노로 일그러진 박태석의 얼굴이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지금이에요. 서연이 속삭였다. 2층에서.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와 서연은 교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은 뒷문으로 강당에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의 서연, 그리고 낡고 빛바랜 형의 사진을 손에 든 민준. 그들은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박태석은 그들을, 특히 민준의 사진 속 얼굴, 그가 3년 전 제거하라고 명령했던 그 회계사의 얼굴을 보았다. 처음으로 회장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니온 누구냐? 그가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형의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동안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미래의 리조트 이미지를 비추던 박태석 뒤에 스크린이 갑자기 다른 이미지로 바뀌었다. 그것은 비밀 장부의 한 페이지였다. 유령 회사에서 무진 경찰서장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지급된 지역 관리비 지출 내역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박태석이 스크린을 가리려 하며 소리쳤다. 당장 끄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태석은 상처 입은 짐승이 할 마지막 행동을 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전연 잡아 저 컴퓨터 빼서. 경호원들이 무대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부진 체격의 어부들이 서연과 민준 앞에 인간 벽을 만들었다. 이장님, 할머니들, 아낙네들 모두가 일어서서 억압자들과 함께 맞섰다. 우리 마을에서 나가
누군가 소리쳤다. 그 외침은 집단적인 함성이 되었다. 한때 공포의 상징이었던 강당은 이제 저항의 요새가 되었다. 그 혼란 속에서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온 경찰들은 장부에 이름이 오른 경찰서장이 이끌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었다. 대치는 싱겁게 끝났다. 경호원들은 마을 사람들과 경찰에 의해 압도되었다. 박태석은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제국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증오와 패배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땀을 흘리던 경찰서장이 박태석에게 다가갔다. 박태석 회장,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뇌물공여 및 기타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랑이 밀려왔다. 사라진 자리에는 드러난 진실과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이 작고 잊힌 해안 마을에서 그 여정을 시작한 정의가 남아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울림은 계속되었다. 지도 위에서 잊혔던 작은 마을 무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의 중심이 되었다. 수십 대의 방송 중계차가 좁은 해안 도로를 가득 메웠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그들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 속에서 살았던, 이제는 용감한 증인이 된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저항의 상징이 된 낡은 등대를, 그리고 조용한 혁명의 기지라 불리게 된 오래된 책방을 촬영했다. 그 미디어의 폭풍 속에서 한서연과 김민주는 어둠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들의 싸움은 박태석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끝났다. 영광과 주목은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 아니었다. 은성그룹 스캔들은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켰다. 비밀 장부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부패의 악마들을 해방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 총수들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다. 한서연의 명예는 극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녀를 배신했던 이전 회계법인은 대중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그녀를 내쫓았던 상사는 불명예스럽게 사임해야 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후회와 존경을 표하는 옛 동료들로부터, 최고의 자리를 제안하는 경쟁사들로부터,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핵심 증인이자 분석 전문가로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검찰로부터 그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몇 차례 서울을 오가며 증언했다. 취조실에서 그녀는 한때 부패한 자들의 동료였던 검사들과 마주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의 지식과 정직함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명예회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몇 주 후 한 신문에 실린 작은 단신 기사였다. 3년 전 회계사 김민혁 씨 사고, 은성 스캔들 연루 의혹으로 재수사 착수. 민준이 책방에서 휴대폰으로 그 뉴스를 읽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형의 사진이 있는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는 액자 위의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죄책감 없이 형의 웃는 눈을 똑바로 마주볼 수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졌다. 무진 마을도 변하기 시작했다. 리조트 프로젝트는 취소되었다.
불공정한 토지 계약은 무효가 선언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았다. 게다가 전국적인 관심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환경단체들이 개입했고 무진해안은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지역 어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폭풍은 파괴했지만 재생의 씨앗도 함께 가져왔다. 초기의 혼란이 가라앉자 서연과 민주는 그들의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다. 그들은 기자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에 해변을 함께 걸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조용히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고 돌아온 평화를 느꼈다. 계속 여기 머무를 건가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물었다. 민주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네, 여긴 형의 집이었고 이제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서연 씨는요, 서울로 돌아가실 건가요? 온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하얀 조개 껍데기를 주었다. 그 세상, 제가 아직 그곳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전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웠지만 문이 열리자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싸움은 그녀를 바꾸었다. 그녀는 성공과 인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종류의 가치,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작은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공동체의 따뜻함 속에서, 그리고 한 특별한 사람의 신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 한 달 후, 오래된 책방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곧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기 위해 떠날 서연에게 감사하기 위함이었다. 비록 그녀가 아직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이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한 선생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무진의 등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왔다. 분위기는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항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던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꼈다. 파티가 끝나고 민준이 그녀를 해변까지 바래다 주었다.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은하수가 고요한 바다 위로 길게 펼쳐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은 저에게 그리고 제 형에게 정의를 찾아주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고요. 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한 거죠. 그리고 당신의 형님도요. 이 싸움을 시작한 건 그분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폭풍 뒤의 하늘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그들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들의 이야기, 상실과 용기,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은 뭔가요? 민준이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그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더 이상 바다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눈이었다. 제 생각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꾸밈 없는 진정한 미소였다. 진짜 휴가부터 시작하려고요. 아마도 어떤 조용한 해안 마을에서요. 폭풍 뒤의 하늘은 평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도 함께 가져왔다. 서너 달이 지났다. 거칠었던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고 잿빛 하늘은 다시 깊고 푸른 본래의 색을 되찾았다. 무진은 다시 예전의 조용한 어촌 마을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는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활기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다.
그 경험은 마을을 이전보다 더 강한 공동체로 묶어주었다. 박태석 회장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가 뿌린 부패의 씨앗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하나씩 뽑혀나갔다. 김민혁의 재심 재판도 열렸다. 그는 공식적으로 살해당했음이 인정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의인 1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한서연은 서울에 머물며 재판의 증인으로 또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재무분석가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녀가 몸담았던 회계법인은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복귀를 제안했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직급과 그녀의 이름을 딴 독립적인 팀을 꾸려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이상의 것을 얻는 완벽한 명예회복이었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려야 할 마지막 날, 서연은 서울의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잿빛 바다와 낡은 책 냄새, 그리고 고요한 눈빛을 가진 한 남자가 있는 곳. 그녀는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다음 날, 작은 짐가방 하나만을 든 채 무진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오래된 책방의 문을 열었을 때 김민주는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여떻게 휴가가 좀 길어졌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무진에 머물렀다. 그녀는 민준의 책방 위, 오랫동안 비어있던 작은 다락방을 빌려 자신의 공간으로 꾸몄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숫자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주거나 작은 가게들의 회계 장부를 정리해 주었다. 거창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느꼈다. 민준의 책방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조용한 미소로, 때로는 책 속의 좋은 문장 하나로 그들을 위로했다. 그의 눈에 드리워져 있던 깊은 슬픔의 그림자는 옅어졌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온화한 빛이 감돌았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들은 연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고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도록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아무도 없는 해변을 함께 걸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 상처를 굳이 들추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들은 문을 닫은 책방의 난로가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은 그립지 않으세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따뜻한 찻잔을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다. 가끔 그곳의 치열함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립지는 않아요. 이곳에 제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 시선 속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얼마 전에 작은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름은 무진의 등대 컨설팅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작은 기업이나 개인들을 위한 곳이죠.
그런데 저 혼자서는 회계밖에 몰라서요. 현장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동업자가 한 명 필요한데 민주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혹시 아는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준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웃는 모습은 드물었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다. 아마도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세상 물정은 좀 어두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야기는 혼자 떠난 바다 여행에서 시작되었다. 도망치고 싶었던 잿빛 바다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났다. 그 인연은 그녀를 거대한 싸움의 중심으로 이끌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서연과 민주는 눈 덮인 해변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하얗고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나란히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이 그들의 관계를,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걸어갈 미래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뜨거운 로맨스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깊은 인연이었다. 바다가 맺어준 인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